3월 5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유시민은 정치에 도덕을 섞기 시작하면 강팍스러워지고 정치에 법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어진다 주장했습니다. 인류의 문화 중 도덕과 법률을 초월하는 분야는 아마도 종교와 예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조차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한계를 두기 마련입니다. 예외를 적용하다 보면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도덕과 법률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법률과 도덕을 초월한 시대가 있긴 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신앙이 분리되기 전인 재정일치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은 지도자가 집단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학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경우 고조선부터 초기 삼국시대 정도까지가 재정일치 사회였다 볼 수 있습니다. 대략 1세기 이전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거대한 규모의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도덕과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를 거쳐 국가가 형성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재정일치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설령 독재정권이라 해도 근대화 이후 들어선 모든 독재정권들은 자신들의 부도덕과 불법을 숨기려 들었을 뿐 그 자체를 합리화시켜 떳떳하다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시민의 주장은 선사시대에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건 퇴행이라 부를 수도 없는 처참한 수준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녹음을 했으니까 한 거의 열흘 만에 녹음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험난한 일들이었죠. 네, 아주 험난한 여정, 험난한 일주일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막 워낙에 몰아치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제가 그렇더라고. 어제 이제 그 밤에 이제 대본 쓴다고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막 임종석 때문에 엄청나게 다들 빡쳐 있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잖아. 근데 다 까먹었어. 주말 되니까 생각도 안 나 지금. 원래 이제 임종석의 위상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네.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여인이 없었으면 그래도 계속 임종석에 대한 분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막 당명 이슈 때문에 주말에 또 이제 주 중간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이제 막 심하게 이제 막 거의 뒤집어질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당이 그런 정도까지 이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빡셌습니다 한 주가 그렇게. 네, 뭐 그 가운데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거의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실 거지만 네. 유시민은 지금 유승민과 함께 MBC 100분 토론에 지금 꽤 장기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계속 고정이에요? 이게 네네. 지난주만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도 자기 그 MBC에서 자체에 돌리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지네 나름대로 이제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이랑 유승민이랑 막 그게 그럼 유시민이 민주당 측 패널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네. 딸랑 유승민과 유시민이 둘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MBC 딴에는 네. 유승민은 이제 합리적 보수, 네. 유시민은 합리적 진보. 그러니까 중도층에도 통하는. 다고 생각을 했나 보네. 예, 그렇게 두 사람. 아니 근데 그냥 그 양당 정치 구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아주 장장 지금 뭐 최소 한 달 넘게 뭐 기획 시리즈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총선 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네. 뭐 그런 건데요. 네. 아주 웃기죠. 네. 유승민은 한가한가 선거운동 안 하나? 뭐 거의 불출마니까요. 아 지금 불출마에 가깝나? 네네. 공천이 안 나오는 하긴 계속 유승일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네네. 사실상 불출마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지는 열어두긴 했는데 만약에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제 할 거다 하는데 아무 요청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권놀이나 그러면은
그거 말고 할 게 없죠. 아니면 뭐 그냥 은퇴하고 뭐 경제학자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그건 뭐 우리 알 바 아니고 네네. 사실. 네. 아 그렇게 계속 100분 토론 해왔던 네.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얘기들을 계속 꾸준히 좀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결정적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지지율 추이가 네. 매우 안 좋은 게 그쪽 조사에도 나타나긴 하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거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조국 신당이랑 뭐 그쪽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국 리스크랑 이재명 리스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야, 진짜 뭐 차라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이거는 그냥 그 프레임 자체를 그 관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네네. 도덕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다. 정치가 그보다 상이다 이런 얘기 이런 말이 되는데. 근데 또 당원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결론 지으면 이겁니다. 떼법. 예. 떼법을 하겠다. 떼법만 필요하다. 떼법 정치. 예. 예. 네. 우리가 쪽수를 모아서 그걸로 그게 뭐 법이고 뭐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떼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인민재판으로 해야지 이 정도면은. 네. 참 꽤나 그 전성기 시절 약간 빨갱이 느낌의 발언을 한 셈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유시민이 과거에 했던 발언 중에 또 이런 발언 이거 완전히 상반되는 발언이 있거든요. 정치인이나 상류층의 어떤 부도덕과 그 불법에 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 지금 제가 인용을 한다고 해놓고 까먹었는데 지금 어디 처박힌지 못 찾아가지고 지금 못 가져왔는데 과거에 이거랑 이 주장이랑 한 20년 전쯤에 이 주장이랑 정확하게 대비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은 진짜로 지금 자기 과거랑 싸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 싸우기나 하면 다행인데 네. 뭐 온데간데 없죠. 근데 과거의 유시민을 지금 유시민 앞에 델다 놓고 둘이 토론시키면 과거 유시민이 지금 유시민 씹어 먹으려 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또 변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예전에 이제 유시민이 그 혐오 발언했다고 이제 많이 그 여성주의 측에서 비판했던 거 그 진보당 시대 때 시절이었나? 뭐 유시민이 이제 그 학생운동 시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뭔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굉장히 큰 시국에서 그러니까 급박한 시국에서 그 조직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하나 벌어져가지고 그 조직 내 여성위원회 측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유시민이 그 당시 했던 말이 좀 해이로운데 조개나 줍고 있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아, 네네. 그 인식에서 더 확장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재명 문제나 조국 문제도 다 해이로운데 조개 줍는 격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대고 하는 요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했던 인식에서 크게 바뀌고 유시민이 뭐 흑화됐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동안에는 어쩌면은 본심을 숨겨왔던 거 아닌가. 아니야 진정성 없는 그 남들 듣기 좋은 말 그런 거다 네. 이렇게 씨부리다가. 그렇죠.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예전에 FTA에 관해서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었죠. 그것도 보면 이제 좀 치졸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뭐 못 막아서 미안하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통합진보당 했어야 됐거든. 예. 그 바닥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놀려면 사과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받아주지. 그래야 받아주지. 국민참여당을 그때 당시에. 하지만 그때 이제 그 선거연대 하려고 했던 민주당 측 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사과 안 했지. 아, 네네. 그거 뭐 사과할 일 아니라고. 근데 그때 판단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흑화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게 단순하게 유시민이나 조국을 옹호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가. 물론 이제 그런 면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유시민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속한 진영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유시민도 말해놓고 이제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든가 아니면 말해놓고 난 직후에도 씨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 이 정도면은 이미 늦었고. 페타버린 말이고 다 박제가 됐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유시민이 신망이 높잖아요. 특히 저쪽 진영에서는. 네네. 지식인으로서 신망이 높은데 그래서 유시민 추종자들한테도 이 영상 보여주면 딱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건 진짜로 이건 이제 뭐 비논리 그렇게 따질 만한 수준도 못 되는 말이니까 이거는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고 말할 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도 갖다 대면 안 되고 네. 법도 갖다 대면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도 없어. 뭘 갖다 대라는 거야 어. 그럼 도대체. 그러면 차라리 뭐 하다못해 이재명이 얼굴이라도 잘생겼다 치자. 그러면 뭐 얼굴 보고 찍으라고 하겠지. 어? 도덕이랑 법 초월할 수 있으면 그거를 초월할 만한 다른 판단 기준을 줘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만큼 유능함을 보였던 적도 없었고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랑들롱 아시죠? 네네네. 알랑들롱이 살인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매니저 한 명을 자기 매니저 하나를 죽였다는 거의 죽인 걸로 보여요 보면은 나온 그 증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알랑들롱은 살인을 해도 대중들한테 외면을 안 받았어. 워낙 잘생겨서. 예, 뭐 이제 전성기 때 그 일화들 보면 그냥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와. 주문할 그 식당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제일 비싼 메뉴 나오고 카운터에서 계산하러 소리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외모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고위층 그 부인들이 다 줄 서고 맨날 방문 앞에 줄 서 있고 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그 정도 외모가 경국지색 수준이니까 아랑들롱은 법과 도덕을 초월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재명이나 조국이 그 레벨이야? 그런 레벨은 아니죠. 뭐 외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그만큼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제껴놓고 봐도 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 사람들이. 뭐 이건 이제 좀 이제 그 당사자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굳이 억지로 끌어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손흥민이 인성이 안 좋다고 칩시다. 인성이 안 좋고 막 뭐 촉 같으면 니들이 축구 해봐라 막 그런 소리 하고 나는 너 쳐보자고. 그래도 실력 그 정도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런 바닥은. 아 근데 스포츠는 물론 이제 호날두 케이스가 있긴 하구나. 날강도가 됐으니까 호날두는 결국.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실력과 예상을 다 겸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또 메시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것도 너 없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유를 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인성이 받쳐줘야 진정한 사람들의 어떤 그 호응을 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뭐 저기 그 지금 이제 뭐 수습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합되는 상황에서 그 사건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축구 유튜버들도 더 이상 이강인을 언급을 안 해요 한동안 지금. 아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슬럼프에 빠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를 봐도 확실히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유시민의 이 말은 참 진짜로 그냥 갖다 붙일 데가 없구나. 그냥 도저히. 늙어버린 정치인의 예. 추태.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국은 이게 먹으려고 들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자기도 주워 담지 못할 수준의 망언을 쏟아내고 말았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뭐 유시민은 이렇다 치고 지금 어제 또 이재명이 아주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재명이 어떤 폐악질을 다 봤고 네. 이 인간이 얼마나 저질인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면을 또 어제 또 보여줬어요. 아 정말 무슨 뭐 업데이트 강제로 누가 업데이트 시켜주나. 계속 패치해 버전업 시켜 계속 뭐 이재명 사진이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무슨 이거 라이브 중에 나온 거거든요. 길거리 유사한다고. 네. 개항을에서 네. 이제 유세를 하면서 네네. 이렇게 식당들을 방문을 하는데 네. 식사하시고 계신 분들의 음식을 고깃집 가가지고 자꾸 주워 먹고 야무지게 쌈도 싸 먹고 네. 막 그 볶음밥도 숟가락으로 퍼다 먹고 막. 야. 자기가 뭐 밥을 못 먹었다고. 네네네. 그러면서 뭐 그게 야 밥을 못 먹었으면 그 식당에서 같이 옆에서 밥을 시켜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먹든가 뭐. 아니면 근처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또 딱딱 때우고. 아니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분위기 뭐 그 그림도 괜찮잖아. 나쁘지 않죠. 응.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젊은 커플한테 뭐 이제 찍어달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그 커플이 좀 건성으로 좀 떨떠름할 수 있잖아요. 뻘쭘할 수 있잖아. 지지지 않으면 사실 반가울 리가 없잖아. 카메라까지 들이대는데 더더욱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얘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서면서 설마 있지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대단하죠. 그 이찍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알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하인지 사람들을 얼마나 참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게 들어. 저는 그 장면 보고 야 진짜로 아무리 윤석열이 개참만 해도 이재명 안 찍은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그 이재명 그 이날 돌아다닐 때 보면은 재미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재명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뭐 성남시장 때부터 그 지지했던 셀카 찍으면서 이렇게 예. 그러면서 백현동이랑 대장동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대답을 내가 했지. 그러니까 지지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고도의 낚시성 질문들을 이렇게 날리는데 그런 애를 의심했어야지. 있지가 않냐 이거? 그러니까 거기 대놓고 그거 왜 낚이나 싶더라고 나는 그 영상 보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신 나갔구나 얘. 참 그래서 이재명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탈당하길 잘했다. 아직까지 민주당 안에서 남아서 싸우려고 했으면은 저거 어찌됐건 저게 우리 당 대표인데 나가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탈당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호응하려고 우리가 밀었던 거지. 한 방에 이제 몰아 가지고 나가려고. 네네. 그 이낙연 대표님 딱 탈당할 때 그때 이제 딱 맞춰서 하려고 우리가 그 벼렀던 거지. 뭐 사실상 그거 아니었으면은 뭐 굳이 남아 있었을 필요가 없지. 그렇긴 하면 사실상 뭐 당에서 마음 떠난 지는 꽤 오래됐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초에 임종석 노쇼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주말이 되면서 드디어 민주당에서 좀 반가운 분들이죠.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네네. 이제 이상민, 홍영표 이제 두 의원이 우리 당 자 이상민인데 내가 왜 이상민을 적어놨지? 서른 홍영표 의원 이제 두 분이 우리 당으로 이제 합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 입당 행사는 그 월요일 날 11일 날 이제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홍영표 의원이 유세의 사진이랑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보면은 하얀 잠바에 그냥 이제 우리 당명도 없고 그냥 근데 글자 색깔은 보면 또 우리 당 색깔이야. 네네네. 그 터콰이어 블루랑 터콰이어 블루랑 네이비 블루로 이제 글자를 쓴 그 색으로 쓴 글자를 이제 박은 이제 하얀 잠바를 입고 이제 유세하는 영상의 사진을 올리시면서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 지금 이제 공식 입당은 11일 날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당 잠바를 아직 선거법상 입을 수가 없어서 흰 잠바를 입고 나왔다. 이제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설마 통수 치지 않겠지 또. 아니 여기서 어떻게 통수를 쳐요? 세밀히 들어가기로 다 얘기 하고 뭐 언론사랑 인터뷰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비판하기도 했지만은 적어도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 그렇게 개차벌 인성들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번엔 그런 통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뭐 이거는 진짜 각본가가 누구 한 명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또 통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막 어디선가 막 카메라가 우리 찍고 있는지도 몰라. WWE 막 이런 거 막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에서. 아유, 제발 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입당하셨고, 근데 이제 좀 특히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이제 탈당 의원들 추려가지고 이제 이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들어올 계획이다. 처음에 이제 당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미련하게 끝까지 민주당에서 남으려는 그런 지금 경선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아. 그 임종석,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 박용진, 네. 양기대 네. 뭐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전해철도 이제 뭐 경선 대기 중이고, 박광원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최종 결과 0.15% 차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감산 때문에 30%는 감산을 먹은 거잖아. 그렇죠. 하위 10%였으니까. 박광원 의원은 그렇게까지 감산 먹을 이유가 뭐였었지 대체? 디펜딩 챔피언인 거 말고, 다선 디펜딩 챔피언인 거 말고. 그리고 그렇게 다선도 아니에요. 3선인가 이제. 3선? 이번에 4선 도전인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정도면 다선은 다선이죠. 그러니까 2012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의정 활동을 못한 건 아니잖아 박광원 의원이.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진짜로 당선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그 수원에서 지금 박광원 치워버리면 못 이겨요 민주당. 지금 그 이제 도전자죠. 네. 국민의힘 그 이수정 네, 네. 이수정 그 범죄학 네, 어떤 네, 네, 교수님 네. 예, 이번에 이제 출마하면서 박광원 지역구인데 지금- 이제 영통 쪽이거든요. 지금 수원 이- 영통. 지금 입이 귀에 걸렸을 거야. 아 그렇죠. 이제 네. 먹었다. 드디어 먹었다.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지난 총선 때 새로 생긴 지난 총선인가 그 수원이 지역구 5개거든요. 네. 가불병정 무까지 있는데 네. 거기까지 이제 같이 이제 그냥 흔들려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남경필 도지사가 정계 떠나서 지금 이제 종교에 거의 이제 귀의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그러니까 이 판국에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여지를 두고 있다가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 수원 중심으로 한 경기벨트 하나는 완전 착살나는 거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남경필 전 지사가 돌아오는 것과 관계없이 지금 수원 5석이 전부 날아갈 그렇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김진표 의장도 그렇게 지금 악마화 시켜놔가지고 뭐 이제 하기가 뭐 어차피 선거 때까지는 국회의장이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김진표 의장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런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들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다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민심 다 일어났다고, 민심이 다 날아갔다고 완벽하게. 그거 복원하기 힘들 거야 이렇게 날려버리고 나면은. 아 그렇죠. 어떻게 지금 쌓아온 건데? 사실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수원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남경필 지사의 정계 은퇴가 그렇죠. 컸고 그리고 원래 딱 양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진표 의장이랑 남경필 지사랑. 수원 8달의 남경필과 네, 수원 영통의 김진표 딱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딱 이렇게 큰 두 축이었어. 둘이 또 같은 교회 다니셨단 말이야. 예, 예. 하여튼 딱 그랬는데 이제 남경필은 이제 경기도 지사까지 이제 가고 그러면서 지역구를 이제 물려줬던 게 이제 지금 개혁신당에 있는 아마 김용남 그 사람인데 한 번은 이렇게 의원직 수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려나서 떨어지고 네네. 그러면서 남경필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게다가 경기도지사 재선에 실패하고 뭐 네. 이러면서 네. 네 날아간 거죠. 그러면서 네. 딱 확고하게 그래서 이제 김진표, 박광훈 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어졌는데 네. 이제 뭐 뚝 끊기게 된 거죠.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인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이 홍영표 의원 날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 홍영표 의원 잡았을 거거든요. 그 공천 줬을 거거든 단수로. 왜냐하면은 지가 인천에서 살아남으려면 홍영표 의원이라도 있어야 돼요. 게다가 그 부평이 예. 계양 바로 옆에 인접 지역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내봐.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인천을 계속 인천이 어느 정도 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그게 두 축이 송영길이랑 홍영표거든요. 그리고 과정이 정말 웃기잖아요. 막 처음에 그 하위 10%인가 하위 20% 받고, 네. 그래서 그래서 경선이라도 해야 되나 네. 하고 있는데 막 그 경선 전략- 전략 공천으로 딱 네. 집어넣고 그래서 네. 경선이라도 시켜줘야 달라고 하니까 시켜주네 만에 준다고 그랬다가 하루 만에 말 바꾸고 막 하루 동안도 말이 몇 번 바뀌고 막. 예. 경선에도 이제 경선도 안 시켜주는 네. 거. 나가라는 거지. 그렇지. 임종석보다 훨씬 험하지. 근데 이제 현실은 그 인천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송영길이랑 홍영표 의원이 이제 수원에서 김진표 의원에서 박광원 의원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처럼 뭐 둘 사이에 라인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두 축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인천을 어느 정도 인천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세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됐었고 그게 지난 지선까지도 나타났거든요. 네. 지난 지선에 인천 다 뺏겼어요. 그 시장부터 해가지고 근데 구청장 2개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계양이랑 부평이에요. 그 두 양반들이 그 송영길은 지난 지선 때 물론 이제 이재명한테 지역구 넘겨주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때까지는 영향력이 살아있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거 2개 다 날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이제 거기서 당선되겠다고 이제 와또 한다는 짓이 동네 저기 식당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진이 도시락 반찬 뺏어 먹는 짓거리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찍이찍거리긴 하고 떨어져야 돼 이거는 이번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천수 선수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죠. 네. 그 어느 초등학교를 원희룡 후보랑 같이 갔는데 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네. 전부 리춘수 이춘수한테만 몰려들어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순간 뻘쭘해. 그랬더니만 또 이제 또 그 이재명 지지자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천수 선수 협박. 협박 가족 어떻게 하게 너 어디 사는지 안다 그러면서 뭐 네, 드릴을 네. 들고 가서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그딴 소리 나고 있고 참 그런 지지자들도 저는 선거판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대 후보도 아니고 상대 후보 돕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참. 옆 나라 일본 이야기로만 들었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런 일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 개딸들 민도가 얼마나 바닥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근데 뭐 개딸들 민도 탓할 것도 없어. 지금 이재명이 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라 그 그러겠어. 후보랑 지지자는 닮아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 그렇게 우리 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바라건대는 뭐 다음 주 중에라도 이제 좀 더 많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해 주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좀 세가 형성돼야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뭐 정당 그 지금 선거 지원금 같은 경우도 3월 20일인가 25일이었나 20일 네네네. 20일 그때 이제 그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의원 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수막 하나 걸고도 빠듯하단 말이죠. 사실 우리 당 형편이라는 게. 그리고 그 당원들이 계속 갈아 넣는다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쥐어짜가지고 지금도 계속 당에 돈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런 면들이. 그 좀 더 이제 사실 그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은 스스로 이제 스스로 살을 깎아서 당에 이제 보탬이 되시는 건데 그 참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은 이제 데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기둥뿌리가 무사하면 뭐 괜찮죠. 기둥뿌리까지 뭐 뽑아서 보내시긴 하겠습니까? 타일 한두 장 정도는 떼도 아니 괜찮지. 근데 이제 그 온라인에서 보면 좀 이제 진짜로 좀 찡한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느 선거에나 보면 이게 후원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수급자분 중에 아 네네. 이제 뭐 형편이 그러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다들 후원하는 거면 그 본인도 하고 싶으시니까 5만 원 빌려서 후원하고 왔더니면은 좀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 글도 보고 했었는데 잘해야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글들 보고 뭐 당직자들 정신 차려라고 그런 차원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다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함께 네. 힘냅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마음들은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왜냐하면 그분이 돈을 낸 거 당에 돈을 낸 거는 우리도 당에 돈을 냈지만은 사실 다른 당원들이 당에 돈을 내는 거는 그 돈을 나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 당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당에 돈을 냈고 우리 모두가 다른 당원들한테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분들의 돈은 후원금은 액수로 드러나지 않은 무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잠시 홍영표 의원으로 넘어오면은 3월 8일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한 얘기가 중에 이낙연 대표의 이제 광주 출마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요.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최근 광주 여론이나 호남 지역의 분위기를 보면 많이 바뀌고 있다. 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우리 당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제가 굳이 가져오니까 그겁니다. 통수칠 일 없을 것이다. 아,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정권 심판, 이재명 사당화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대안을 만드는 것을 호소하고 그걸 통해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광주를 출마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사당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재명 친애들을 다 꽂아놨어요 지금. 네, 8개 지역구 전부 다. 뭐 민영배 정도나 지금 이제 2선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신인은 아니지만 네. 뭐 근데 이제 리더격이 되려나? 지금 광주 좌장이라고 해야 되나? 광주 좌장이죠. 광산 거기서.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광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뭐 이제 네네.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전망에 관해서도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유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죠. 네네. 이건 이제 거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홍준표 의원 전망은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충청권 쪽에서 이제 민주당 세가 엄청나게 깎이고 있다. 아 많이 내려갔죠.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갤럽이었나 거기서는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국힘이 46%대인가 그렇고 민주당이 26%대인가 그래요. 이거는 진짜 전멸이거든. 이래 버리면은 아 어게인 2008 네. 사이즈 나오는데. 지역구 다 안 알아가면 결국 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표들은 다 저기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될 표들은 네. 비례표로만 남아서 뭐 조국 신당이나 그 무슨 뭐 민주 뭐지 그거 그 뭐 더불어 민주 뭐지 그 더불어민주연합? 예, 그쪽으로 다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구 출마 의원들은 그 남주건들만 시키고 가산 탕진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08년에는 뭐 뉴타운의 광풍이라도 불었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예, 뭐 그 그냥 스스로 유타운 광풍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네. 이명박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사람들의 가장 그 솔깃할 만한 부분을 딱 건드려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전략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이건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단순한 구도 싸움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때문에 그 구도 싸움조차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이 끝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본다는 그렇게 이제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천 기간 동안 잡음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세가 떨어졌다. 지금 여조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이제 그 관점이 있다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마무리되면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선거 모드로 바뀌면서 네. 다시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꼬라박히면은 회복을 해도 진짜 많이 박혔거든요. 그쪽 회복을 해본들이죠. 그리고 뭐 지금 선거 국면에서 바뀔 거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개항 가서 이직 타령하고 있는데 되겠냐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할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원희룡이 되게 카운터를 잘 치고 있어요. 지금 보도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원희룡 지역구 사무소가 이재명 옛날 사무실 거기거든요. 계양에 송영길 아니면 이재명? 네. 송영길의 그러니까 원래 송영길 사무실이었다가 이재명이 거기로 들어갔다가 지금 사무실을 옮겼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원희룡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지난 대선 때 보면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이제 그 커다랗게 나무? 예, 홍보물 건 그 나무에 가니까 가라수 잘랐다고 네네네, 그런 그랬죠.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희룡이 거기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홍보물에다 그 나무 잘린 나무랑 딱 겹쳐지게 나무 그림을 그려가지고 홍보물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나무 사이사이에 이제 글자가 보이게 그렇게 이제 네네. 홍보를 배치를 했는데 그런거나 그다음에 이재명이 어제 이직 타령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또 반박이 나왔어요. 일찍이나 다 그냥 계양국 구민이라고. 네네. 반박 불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 있게 네. 뭐 반응을 하고 있죠. 이재명의 네. 삽질에 대해서. 네. 그러니 참 거기서 이제 홍준표 의원 조직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됐고 한번 해보라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날려버리면 당대표가 나버리고 필요 없어. 그냥 감옥 가야 돼. 이게. 체포동의안 못 튕겨내.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가야 돼. 검찰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이제는. 악재투성이가 되는 거죠. 본인의 배지도 없고 네. 당의 배지도 줄어들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발언을 드디어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의 자산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지세 회복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이 코어가 돼가지고 원동력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건데.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 한 명을 지키는 정치 사병 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적인 가치나 공적인 이익이 우선시되지 않는 그런 정치 사병이기 때문에 그런 코어 역할을 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무쇠라는 소리예요. 사병이지 사병. 아무것도 없이 어제 그 개항에서 그렇게 그
저기 일진지 타고 이직 타령하고 다녔는데 그것조차도 개딸들은 좋다고 그러고 있다니까. 비판의식이 없어. 거기에 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 우리 대표님 배부르겠다. 막 이러고. 배고팠나 보다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진짜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시민의 발언이 들어맞는 부분이 있긴 해요. 여기는 지금 재정일치 사회야. 부족 사회죠. 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그래요. 그렇지. 무당이 김어준 뭐 이동영 이런 애들이 무당이고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 전파를 하고 있죠. 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제 이지영이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정말 맞긴 막아야 되는데 너무 그 싸울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뭐 싸울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걸 못 먹으면 저것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을 엎어버리니까 그게 문제니까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지 뭐.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제 임종석 때문에 많이들 빡치셨습니다. 당초에 일요일이었죠 지난주.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나? 지난주 토요일에 3일절 다음 날 하신다 그랬었나 원래 광주 네네. 3월 이제 3일에 그럼 일요일이구나. 네네. 일요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하셨는데 일단 연기를 네, 그쵸. 했고.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급하게 연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당시에는. 이게 그 좀 더 민주당 탈당자들을 모아가지고 광주 출마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출마 선언을 하시려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임종석이었다 그 요인이. 네네. 그렇게 나왔고 이제 당시만 해도 임종석이 확답을 이제 뭐 월요일 같이 합시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일요일 밤 7시인가 그 페이스북 이제 글을 올렸죠. 민주당의 경선을 승복한다. 그러면 잠수를 타버렸죠. 전화를 안 받고. 전화 안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김이 빠진 모양새가 돼버렸죠. 사실은 그 일요일 날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실 때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빌려놓고 그렇죠. 우리 당원 지지자들도 우르르 가가지고 같이 힘 보탤 생각이었는데 김 다 빠져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저희 광주 광주시청. 시청 시의원회관인가 뭐 네네. 그 의원회관인가 그쪽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장소도 별로 안 넓은데 그 이제 기자들만 들어가시는 그 이제 뭐 브리핑룸 같은 데도 그렇게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지역구는 발표를 안 하신 상태고 아마도 이제 내일 이제 우리 그 광주에서 출정식 있잖아요. 내일 있을 광주 출정식에서 지역구는 이제 밝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종석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었고 이 노쇼하고 지금 계속 타고 있다가 기껏 한다는 뭐 전화도 안 받고 하다가 한동안 뭐 며칠 전에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 저기 족저근막염 걸려가지고 당분간 요양할 거고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발병 난 건 발병 났다 치자. 발병 나는 거랑 전화 안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대체. 전화를 발로 받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설령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당 못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무엇보다 자기가 윤영찬 발목 잡아서 끌은 당사자잖아. 그래놓고 지 혼자 당도 나간다는 것도 좀 꼴이 우습긴 하죠. 뭐 이제 물론 그런 걸 좀 기대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뭐 설득 당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관점들이 강하긴 하던데 뭐 그 대표적으로 이해찬 쪽이 많이 이제 임종석한테 pom프질을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걸 체크해놓고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봐도 그냥 좀 더 이상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윤영찬 네가 윤영찬 끌어들여놓고 너는 그렇게 또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노쇼까지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억지로 납득을 해준다고 쳐도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화는 받았어요. 네, 전화 받고 우리한테도 한마디는 해줘야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왜 지가 급발진을 해 막 한다고 왜 네. 탈당할 거라고 왜 얘기를 해놓냐고. 광주 출마하자고 막 왜 그랬냐고 대체.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그 여러모로 좀 이낙연 총리님에 관해서도 그 좀 불만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볼 만한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제 그런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뭐 아주 틀렸다고 저는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지도력이나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만한 여지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약간 자연재해급이죠. 자연재해급이 그렇죠. 자연재해가 맞죠 사실은. 뭐 사람이 예. 이러는 게 어딨어.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개미당부터 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1년의 과정 동안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근데 진짜 끌려 다녔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저는 이제 뭐 트윗에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연 대표님이 쭉 해오신 행보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게 우리 당 창당 전에 연 대표님이 5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5가지 원칙이랑 비교해 5가지 원칙이 입각해서 연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행동들을 쭉 보면은 다 납득이 되는 행동들이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였던 것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이 그 각각의 행동들의 명분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끌려다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근데 끌려다녔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그 심정도 이해는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뼈 아픈 대목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는 와중에 이제 당령 사태가 터져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게 많이 터졌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하든지 네. 뭐 시간이 되면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김종민 대표도 최종 출마 선언을 어제 하셨어요 드디어. 네네. 이 두 분 출마 선언에서 좀 찡했던 게 두 분 다 좀 감정이 북받쳐오르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심경이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김종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지역구에서 떠나야 되니까 지역 구민들에 대한 감정이 이제 많이 북받쳐오르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당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지역구도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두 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면서. 네네. 자 이제 그 사설이 1시간 동안 사설을 냈네 거의. 네 그렇습니다. 본 내용을 해보죠. 본 내용이 앞서서 이제. 네.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이수희님, 달탄양님, 웰컴 광주 환영 판깨라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 6입니다.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고요. 070-8742-9595, 051-271-0066 그리고 010-8691-0079입니다. 번호가 많아요. 네, 많아졌습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를 검색해 주시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 컴퓨터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AS가 필요하시면 웰컴퓨터로 연락을 주세요. 포장에 필요한 박스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박스에 고장난 컴퓨터를 넣으시고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웰컴퓨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확정 이전을 했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이제 매장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이게 뭐 정리가 덜 된 게 뭐 직원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문한 그 각종 집기들이 제때제때 안 오고 있어요. 이 부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좀 꼬인 게 있다. 네. 아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집기들이 뭐 꼬인 게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계속 그 매장은 정리 중에 있지만 영업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좀 채찍질을 하려고 네. 지난주에 네.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고기만 먹고 와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네. 채찍질을 안 당하시려고 네. 저희를 엄청 사매기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지금 현재 수습이지만 유능한 직원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요 이제 특히 이 모바일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능한 수습 직원분의 모바일 번호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도 전화 응대는 이제 거의 앞으로는 전화 응대는 전담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웰컴퓨터의 번창도 기원하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 뭐 그동안 부담 가지고 주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네. 하지만 이제 좀 더 모바일 응대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전화응대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웰컴퓨터가 확장 이전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웰컴퓨터의 지지율이 마치 우리 새로운 미래 지지율보다 좀 더 빨리 오르고 있어서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죠. 네, 네. 주문량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양산 체제를 더 넓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고를 쌓아둘 창고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장사 잘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조립해서 파셔야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확장 이전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후원 네. 그리고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의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누군가가 또 빵에 가면 또 하겠죠. 또 뭐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제 식빵 이벤트는 절찬리에 이제 마감이 됐고 네네. 또 있겠지. 네, 또 누가 들어가면 또 식빵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재명이 가는 날은 이 식빵 이벤트 식빵 정도로 안 끝나겠죠? 아니 뭐 그것보다 이제 라만까까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 우리 지지자 그룹 전체가 이제 당원 지지자 그룹 전체가 거의 한 일주일에도 한 달 정도 잔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죠. 아니 뭐 저기 뭐 선거 끝나고 한 뭐 여름 막 휴가 시즌 이럴 때 만약에 빵에 가봐 그럼 진짜 난리 날 거야. 아 그때 그렇게 되면은 뭐 끝장나는데 거의 월드컵 시즌처럼 2002년 월드컵 시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걸 우리한테는. 아 그렇게 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네, 희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렸고요. 네. 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당 그 주요 인사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김만흠 정책위원장님. 네, 네. 3월 7일날 시사저널이랑 인터뷰를 이제 가지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쭉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낙연 대표 손을 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는 뭐 이제 그동안 정치개혁과 관련한 자문들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 특히 이제 포퓰리즘 그리고 뭐 종교화된 진영 정치 현상의 심각성을 느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우리랑 인식을 정말로 같이 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문제 의식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도 이제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뜻이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정책위원장까지 맡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애초에 국회에서 국회 입법처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쪽 방면으로는 전문가라고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강단에서도 정책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실 진짜로 저는 이만한 인재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위원장으로서. 네, 네. 뭐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뭐 너 이 양반보다 더 커리어나 뭐 저기 학식에서 이 양반보다 이쪽 분야에서 더 네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뭐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웬만한 뭐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그렇죠. 전문가인 거죠. 입법 전문가, 네. 뭐 정책 전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당의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이런 질문은 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포용을 중심으로 현실성 있고 극단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개발했다. 그렇죠. 이 포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당 포용이 어쩌면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죠. 이상희 교수님도 이제 포용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이지 않은 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극단적이지 않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실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그런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단순히 실현 가능성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이지 않은 그런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중도의 포지션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당 색깔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개혁신당 그 정책에 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지가 않다 일단. 껌껌이 이제 뭐 굉장히 좀 그 선정적인 이슈들을 선점해가지고 정책을 해서 던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지향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지향되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거지. 그냥 논란거리를 던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특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란거리를 던져가지고 화제성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이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뭐 이제 김만흠 정책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갈라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걸 좋다고 네. 네, 아직도 남아 있는 네. 네, 이준석을 정책 전문가라고 이렇게 정책 홍보 전문가. 둥기 하면 네. 정책 홍보 전문가라는데 그 저기 뭐 양영자 의원이나 거기 저 누구야 이조개미들 이제 그 선거운동 하는 거 이제 사진 한 번씩 자기들이 올리거든요 SNS에. 네네. 일단 트위터에서는 이제 반응이 개판이고 리트윗이 가끔인데 리트윗도 다 인용 트윗이야. 인용 트윗이고 트위터에 올리다 따봉이 많으면 3개. 따봉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사진이나 어떤 그 메시지들을 보면 상당히 진짜 참 이게 무슨 홍보 전문가야 싶은 그런 수준이에요 보면은.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근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인상적인 거 없어 보이고요. 이원호 오늘 뭐 좀 국회의원지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 하더라. 뭐 선거인 우리 당이랑 선거인 대하면서 뭐 같이 대국민 사과했는데 그딴 소리 하고 있더라. 아 됐고요. 네.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네. 6억이나 뭐 잘 어떻게 6억 6천 네, 잘 해결하시고요. 6억 6,600이나 뱉어놓고 그 좀 이자까지 쳤더라. 어느 분이 또 계산하셨더라. 이자 140만 원 붙었다고. 그것까지 내놔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개혁 정책에 대한 네.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만흠 정책위원장께서 양당이 독점하는 불량 정치 문제를 변화시키고 싶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신 게 지금 이제 선거제에서의 문제. 그래서 지금 그 투표 용지에 그렇죠. 기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번 그 당 쪽수에 따라 가지고 순번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 표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독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쪽수 많은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항상 제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작부터 바꾸자고 국회 입법처에서 활동을 하실 때도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번번이 지금 양당 구조다 보니까 양당 의원들 다 이제 호응을 뭐 안 해준 거죠. 자기들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굳이 뭐 해줄 네.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그냥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투표용지를 네네. 사람들이 이름 일일이 확인하고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좀 더 그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좀 괄목하면은 이렇게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은 이런 제도도 충분히 개편해가지고 단순히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한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구도를 지금 양당 구도를 깨뜨리고 조금이라도 정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어떤 그 투표 용지부터 투표 용지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참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 사실 뭐 저기 대통령 연임제나 이제 패키지로 가는 그 저기 뭐 총리를 이제 국회에서 임명하는 이제 뭐 세미 내각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다 패키지로 묶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참 쉽지는 않죠 사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의 정치,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은 정치 수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뭐 목표로 두고 혹은 이상으로 두고 계속 이제 뭐 추진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갖다가 네. 좀 축소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줄이기 쉬운 것부터 줄여 나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만흠 정책위원장님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사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언론 같은 경우도 좀 만만한 대통령일 경우에 좀 웃기긴 해요. 실제 제왕적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대통령 시대일 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더 많이 꺼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죠.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을 진짜로 많이들 써도 되는데 안 쓰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 할 때 오히려 재앙적 대통령제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상대 당에서. 그런데 이제 뭐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랑 다 지금까지 민주야외 대통령들을 다 총합해놓고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센 건 맞고 권력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한을 이제 단순히 대통령 본인의 어떤 도덕성에 맡겨가지고 뭐 좋은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지만 않으니까 상관없다 뭐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문제의식을 뭐 김만흠 정책위원장도 같이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각제에 관한 시각 이거는 좀 더 재고입을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대립 구도의 어떤 의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미래에서 제시하는 비전에 관한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제 기득권 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일단 이 새로운 미래 내부에서는 자발적으로 특권에 대한 포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후보자 공모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조건을 넣었고요. 네. 이게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기수 공관위원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던 부분인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근거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좀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딱 그런 거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딱 중간인 거죠. 네. 국민의힘은 막 강제로 그냥 다 서명 시켜버리잖아.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 사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우러나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네. 이거 안 하면 공천 안 준다 그러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이제 서명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구속 등의 이유로 국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세비를 받지 않고 반납한다는 내용에 얼마 전에 발표회까지 됐죠. 이제 공약으로 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팬덤 정치, 민주당을 핵심으로 해서 꼽히는 팬덤 정치도 정치권 화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김만흠 위원장께서는 이게 팬덤 정치가 굉장히 사이비 종교와도 유사한 현상이다.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유사 종교 집단화가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시즘, 뭐 그다음에 나치가 등장했을 때처럼 특정 계층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엘리트층까지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엘리트 유시민. 엘리트가 또 아니라고 할 참 방법도 없네요. 아니, 서울대 나오고 저기 독일대학도 왔다 쓰면 엘리트지 뭐. 엘리트고 뭐 그다음에 막 방송 진행도 했었고 뭐 엘리트는 엘리트지. 장관까지 했는데 엘리트지. 장관도 했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민주주의에 이상하고는 정반대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세력을 척결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래서 지금 팬덤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대목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좀 되새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주장과 반대되는 세력을 척결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뭐 최근에 이제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에 당명 사태 관련해서도 좀 이제 많이 격양되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하신 분들이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스스로 인식하고 배경을 해야 됩니다. 네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망치는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이. 네네네. 뭐 거슬리는 말을 거슬리게 여길 수 있죠. 충분히. 나랑 뭐 누구든 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장했는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해버리면 기분 나쁘지. 근데 기분 나쁜 거랑
기분 나쁘다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기분 나쁘더라도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어나가면은 이제 김만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정치 개혁 입장에 있었던 것이 민주당 쪽이었는데, 그렇죠. 항상 네. 이제 민주당이 개혁 포지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예. 그동안에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건 이제 그 지금 어느 분들이 내가 뒤에 이걸 적어놨 조기석 공관위원장 이야기에서 적어놨나. 아무튼 보면은 지금 이제 원래 한동훈이 그래서 지금 이 개혁 포지션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러고 있으니까 한동훈이 개혁 포지션을 먹어버렸어요. 네네. 한동훈도 그렇게 개혁적 인물이 아닌데 사실은 네네. 대비 효과로 인해 가지고 상대평가로. 네. 또 굉장히 지금 구도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이거 한 5년 전에 먼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을 접수할 위험성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은 대권을 노리지 이렇게 당권까지 가냐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면도 있었고 저는 그랬거든요. 네네. 이재명이 이제 그 경기도지사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때도 좀 더 내다보신 분들은 저거 당권 진짜 목표는 당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힘이 개혁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지 지금 상황은. 근데 뭐 국민의힘도 예전에 이제 그걸로 성공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그렇죠. 네. 박근혜가 개혁적인 이미지. 네. 이명박을 지워버리는. 그건 근데 이제 내부 투쟁에 의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동훈도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성공에 더 가까운 곳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재명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 그렇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그 한동훈이 윤석열이랑 뭐 스탠스가 다른 게 아닌데 그냥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일을 똑바로 했다면 한동훈이 개혁 포지션을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개혁 포지션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박근혜는 이명박이랑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개혁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 뭐 잠깐의 이벤트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재명이 도움 역할을 해줘가지고 너 개혁해거라 등을 떠밀어 준 거지 한동훈 등을.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언론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윤석열이랑 대척 그 대비를 해가지고 유리한 고지 오르고 싶어 하는데 네. 윤석열 상대 안 해주고. 네.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싹 빠져 있죠. 오히려 네. 한동훈이 네. 이재명 머리채를 잡고 네. 이제 한동훈 vs 이재명은 이건 이기는 게임이지. 그러니까 판판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뭐 며칠 전에 성남 가가지고 우리 그 얘기도 했더만. 네네네. 나는 오늘 성남에 와 있지만은 전임 성남시장 이재명은 지금 법정에 있다고. 네네. 야, 얼마나 그 감명한 메시지입니까 메시지가.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참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정치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도 서로 방탄해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를 방탄해준다기보다 다들 그냥 스스로를 방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쪽이 다 그래버리니까 상대방의 방탄이 가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네. 서로. 그래서 이제 적대적 공생을 네. 이루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진짜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미래가 이제 진짜 민주당을 표방을 하는데 이게 좀 기존 민주당 그럼 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기존 민주당과 다르다기보다는 지금의 민주당이 날려버리니까 지워버린 것들을 우린 다시 복원시키는 거랑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원칙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식 포용 노선과 노무현식 원칙 정신 아래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딱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원래 원칙대로 돌아가겠다 아마 그런 얘기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홍영표 서른이 의원과 민주연대를 꾸리겠다고 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흠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요. 애초에
이게 왜냐하면은 노선 자체가 워낙에 극명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가치를 복원시키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건 이제 이준석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비판을 했지요. 결국 저 사람들은 민주당 복원시키려는 거다. 그러면서 뭐 자기들과 안 맞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거 몰랐냐? 일단 너는 그럼 우리랑 같은 생각 하려고 당 합치려고 했었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 웃기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개혁 보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준석이 난 지금 개혁 보수인지도 모르겠고 난 더 수꼴 같거든 제 하는 말 보면은 그냥 떴다방이죠. 뭐 이슈 튀어나오면은 그걸로 달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잘 맞는 가치가 없는 대비되는 면이 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낼 수 있다면은 이게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모험이라고 봤기 때문에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이제 그냥 느슨한 연대 선거연대 정도만을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당시에 또 합치는 게 합쳐서 성공만 하다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판단도 뭐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다 실패를 했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민주연대와의 합당은 다르다. 민주연대의 합류는 다르다. 왜냐하면은 민주연대는 애초에 우리랑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다소 이간질적인 기사들이 아직도 나와요. 보면 대표적인 게 민주연대 측 관계자 뭐 피셜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이제 민주연대가 우리랑 합쳤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기사도 내고 그랬었는데 일단 관계자 피셜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면이 강한 것이고 뭐 그리고 뭐 동상이몽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당장은 좀 이겨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의 기사에는 너무 안 휘둘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통합 과정에서 또 그런 기사를 나왔잖아요. 뭐 지휘권 문제라든지 뭐 공천 조율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우리 당을 너무 사이즈를 크게 봤는데. 그리고 이제 당초에 서른 의원이랑 홍영표 의원 합류할 때 좀 부정적인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좀 서른 의원이 민주라는 당명에 집착을 한다는 둥. 그거 이제 서른 의원이 좀 메시지가 좀 약해요. 보면은 이 양반이 좀 진위를 알기 힘든 그런 메시지를 좀 중구난방으로 내시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오해를 사는 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총선 지휘권 문제도 지금 뭐 기사 나온 바에 따르면 이제 홍영표 의원 입당하면은 지금 이제 당대표 3인 체제로 갈 거라고 합니다. 공동당대표를 이제 홍영표 의원도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사실 근데 이제 김만흠 정책위원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직책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 뛰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누가 당대표라고 하면 당대표가 10명이건 20명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의미도 없다 크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 선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합류하시는 분들도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요.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시간도 없다. 30일 선거 30일 남았다. 그냥 선거 뛰어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당명에 관해서도 이 서른 홍영표 의원은 뭐 개의치 않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 피셜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낙연 대표가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뭐 항상 양보만 계속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양보만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챙길 건 챙겨야 된다. 근데 뭘 가지고 챙겨?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도 없는 와중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태도가 이렇다고 이제 김만흠 정책위원장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같이 살려고 할 때는 상대한테 치를 내주고 본인은 산만 갖는다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거를 진짜 이 옛날 통합진보당이나 하여튼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써먹었죠. 네. 그래서 자꾸 뭘 내놓으라고 막.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한 6대4 정도?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본인 자체의 어떤 중량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사 통틀어 가지고 역대 최강 캐릭터였기 때문에
7대 3으로 해도 내가 가진 3의 비중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죠. DJP 연합할 때 예. 대선 후보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님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래 내각제 하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총리는 이제 김종필이 하고 김종필 뭐 시켜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내각제는 안 지켰지. 그렇지. 내각제는 안 지켰지. 그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자민련 뛰쳐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거는 안 준다고. 그리고 아무리 막 7을 내줘도 그리고 이제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7까지 내줘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숫자에 불과한 거지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근데 뭐 이낙연 대표께서 그렇게 뭐 많이 내놓으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당명 논의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내주는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로 이제 총선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냐라는 질문에는 인지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아, 그렇죠. 지지율 올려야죠. 오늘도 이제 이 인지도 싸움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청년 당원들이 우리 스튜디오 부근에 있는 지금 그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이제 우리 당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가보고 왔는데 뭐 잠깐 지켜봤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지켜보는 동안에는 입당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뭐 이제 먼저 가서 보셨던 분들 말씀으로는 그래도 그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몇 분 입당하시더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입당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지만은 입당 동료 차원보다는 당 홍보 차원의 그렇죠. 행사일 것이다. 일단 사람 많은 곳에 이제 걸어놓고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 자체.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크게 호응을 못 얻더라도 이분들한테도 세미나라는 이름이 각인이 되고 나면은 한 번쯤 뭐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하면은 찾아보시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이재명 리더십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명 쪽에서 막장 사천으로 위기를 초래한 만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상대적으로 득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다면 한동훈의 문제가 덜출됐을 것인데 오히려 기회를 저버린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한동훈은 또 이미지 측면에서만 윤석열과 차별화를 꾀했지 국정 운영 방식 자체는 또 못 바꿨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껍데기뿐인 개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쪽 DNA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타일로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한동훈의 어떤 그 미래 의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책 싸움 같은 걸 벌였다면 한동훈의 한계가 딱 드러났을 것인데 이재명이 지금 계속 자충수를 떠가지고 한동훈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현상을 분석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기석 공관위원장 글 또 하나 봅시다. 3월 6일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인데 조기석 공관위원장께서 이제 올리신 거는 사실상 우리 그 당명 문제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네, 그때 6일 날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죠.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사실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고 사실 새로운 미래에 당명이 배경이 필요하냐? 뭐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미 다 정리돼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당명 개정에서 민주가 필요한 거는 나중에 선거 이후에 만약에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게 된다는 그런 전제까지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당과 연대하고 조국 혁신당과 연대하는 좌파 방탄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완전히 지금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지금 민주당과 우리 당이 만약에 당대당으로 합당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과 통진당이 합당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진 이준석이랑 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꼴을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럴 일은 그리가 없을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아직까지 안 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조기석 위원장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당 이름이 안 알려졌다.
네,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이랑 합치면서 지체된 부분이 분명히 안타깝지만은 지체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남 지지율이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뭐 지금 호남 유권자들이 세밀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안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하시면서 지금 올려 나가야 될 부분이고 올려 나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조규석 위원장은 전망을 했고 이 시발점이 이제 내일 있을 3월 10일 이제 우리 그 필승 결의대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새로운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네. 조규석 교수의 지인분, 영국에 있는 지인분이 영국에? 아니구나. 영국에 하여튼 지인 중에 한 분이 영국 노동당을 이제 전공을 하신 당의 역사를 전공하셨다는 거죠. 이분은. 네. 지금 이제 영국 노동당의 형태가 네. 이렇다고 합니다. 2015년에 영국 노동당이 당원 민주주의 이름으로 당수 등 지도부 선출에서 1인 1표제를 도입을 했고 이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모두가 한 표. 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극좌 포지션에 제레미 코빈을 당수로 선출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그 효과로 최악의 의석수로 참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복원이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네. 다시 이제 온건파의 당수로 선출을 시켰지만 아직 이 의석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영국 보수당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게 됐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젖잘싸 할 거니까. 아 그렇죠. 뭐 그건 뭐 이미 정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조규석 교수는 이제 정말로 민주당이 패배할 거는 거의 불보듯이 뻔한데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설령 민주당이 바뀐다고 해도 다시 국힘으로 갔던 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독일의 케이스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그 국힘당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막으려면 대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조규석 교수는 이제 그 문제의식으로 우리 당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장까지 수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저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저도 크다고 봅니다. 영국 아닙니까? 독일 영국이 참 독일 왜 자꾸 독일에 헷갈리지? 독일은 김종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그 온건파이 당수 이름 뭐야 키어 스타이먼가 이 양반 이름이 좀 독일어 같아가지고 스타머. 예. 제레미 코빈은 영국맨 맞는데 분명히 이름이. 네네. 현 노동당 당수 이름이 약간 독일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이 정말로 영국 이 노동당 꼴이 될 거예요. 민주당은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네. 분명히 이제 170석이 넘었던 민주당이 상당수의 의석을 잃게 될 텐데 이게 전부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정확하게 딱 공수만 교대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반전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공고해져 버리는 거지 국힘당 체제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숨구멍 틔워야 될 게 우리 당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당대회를 8월 전당대회를 지점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네네. 그만큼 우리 당은 동시에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지나면 2년 맞나? 지선이거든. 지방선거거든요. 2026년.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벤트가 다가오고 그 1년 뒤가 이제 대선이죠. 대선이니까. 네. 빡세다. 빡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총선으로 끝날 게나 총선 끝나고 나서 세를 더 불려야지 지선에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합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저 상태의 민주당이랑 그냥 합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합친다기보다는 뭐 우리가 그 민주당 이탈자들을 계속 흡수해 나가면서 덩치가 키워주고 지금 민주당이 몰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네.
그냥 당명만 민주당 거를 다시 우리가 가져오고 실제로는 이제 남아 있는 민주 세력들만 흡수해 가지고 우리가 재창당하는 경우가 재창당에 가까운 수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 네. 경우에는 쟤네를 다 그 뭐 민중당으로 아니 진보당으로 보내든가 뭐 해야 돼. 저걸 어떻게 저거 고쳐 쓸 수 없는 애들이야. 저거는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맛이 갔어요. 끝났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저기 뭐야 그 비례 관련해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의 어떤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네. 원래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그 국회 구성원의 어떤 그 다양성 확보, 네네. 그러니까 각종 직능별 혹은 이제 계층별 이제 대표성을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라는 게 생겨난 건데 지금 와서는 범법자들 생존 수단으로 그렇죠. 네. 네. 혹은 이제 그 혹은 어떻게든 진보 정당 그 진보라고 말하기도 뭐지 극좌파 정당들이 국회에 복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은 이제 용해인 같은 그 어느 매체에서 기생충이라고 그랬더라.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국회 기사는 이제 왕 기생충이 계속 살아남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자꾸 그 국민의힘 애들 다시 그냥 병리평으로 가자고 그렇죠. 하는 그 근거가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송영길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청구서를 들이댔죠. 이재명한테 직접적으로 옥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도 그 민주연합에 너 네네. 우당. 네. 나는 계속 우리는 민주당의 우당이니까. 그 저기 뭐 그 비례연합에 넣어달라고 네네. 그 청구서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쓰셨던데 지금 그 송영길이 빵에 가 있잖아요. 네네. 그 사실 완벽하게 이재명이랑 자리 체인지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한테 개항을 송영길이 안 내줬으면은 지금 빵에 가 있는 건 이재명이지.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송영길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할 거야 사실. 그렇죠. 다 뺏기고 감옥도 자기가 가고 뚝배기도 맞았고. 그 이제 뚝배기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저기 뭐 임종석이 그 족저근막염 탄핵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거 보고 이 양반 조만간에 목발 짚고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근데 그 목발도 두드리 맞아서 찍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거 되게 후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비주얼이 안 나와. 그 목발 짚고 해봐요. 걸뱅이 같아 보여. 아니, 옛날 이제 소영길 보면. 임종석 우리 뭐 알바임. 알바인데 알바는 아닌데 그 추한 몰골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그거 많이 보는데. 에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제 사심으로 가져온 이제 요 꼭지인데 김종민 TV에 지금 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3월 3일 날 올라올 영상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서울대 BK21 학술대회 강연 커뮤니케이션 3.0이라는 제목의 이제 김종민 대표의 한 40여 분간의 강연 영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강연은 2월 16일 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이제 문명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소통을 혹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는 소통이다. 김종민 대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사실 학술대회 강연이긴 한데 김종민 대표가 학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술적 연구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느낀 바들을 그냥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그런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소통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인간의 문화 혹은 사회가 발전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셨냐면은 초창기에는 이제 하이어라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초창기의 소통 방식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하이어라키가 저는 처음 보는 단어라 가지고 무식해서 네. 찾아보니 가끔 메탈곡에서 등장하기도 해요. 제가 듣는 노래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가사 따져보는 편인데 하이어라키가 이제 보통 계층, 계급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저는 이제 계급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얘기를 했는 분류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초창기 이제 어떤 그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고위층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재정일치 사회. 여기 이제 그 지도자가 신탁 받아가지고 신의 말씀이다 그러고 이제 그걸로 통치를 하잖아요. 신탁은 신탁이 다 사실 뇌피셜이잖아. 뇌피셜이죠. 네. 그거죠. 아무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계급이 어떤 특정 상류 계층이 이제 정보를 독점하는
정보를 독점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이제 활자가 발명되면서 활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사회가 전환이 됐다. 이제 활자가 발명됐다는 거는 이제 인쇄물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일일이 그 사람이 손으로 써가지고 기록했던 기록물들이 좀 더 양산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갖춰졌고, 이거에 따라서 정보가 조금은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 대중들한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활자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도 정보가 완전히 대중화되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그 지식층의 어떤 그 저변이 넓어졌다고 봐야 될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넓어졌죠. 네, 이제 그런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이 강연제명이 커뮤니케이션 3.0이잖아요.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커뮤니케이션 1.0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를.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다들 아시는 방송 시대. 전파를 통해서 뭐 주로 이제 뭐 이게 뭐 사회적 담론 같은 거 뉴스나 뭐 이제 그런 어떤 뭐 시사 프로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겠죠. 그래서 뭐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2.0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월드와이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좀 넓게 보면은 게시판부터 해가지고 그 소셜 미디어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까지 온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현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게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그 김정민 대표께서 이제 붙이신 장면인데, 인터 커뮤니케이션, 이걸 이제 3.0의 시대라고 보시는 건데, 인터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지금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일단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채팅창이나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냐면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 안에서 누군가 주도권을 쥐고 담론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것도 완벽한 소통이나 완벽한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그런 소통 방식이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더구나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치는 점점 더 악화를 걷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의해서. 김종민 대표가 이 강연 서두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유튜브의 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자꾸 편향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삶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특정 그룹의 어떤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점점 강화되기만 하지. 그렇죠. 공고화되는 면이 있죠, 분명히. 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엮어주니까. 네. 네. 저의 음악 취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아이돌 음악 안 듣다 보니까 네. 나는 점점 다크해져 가고 있어. 유튜브에 계속 이상한 노래만 추천해줘. 그거 안 듣기도 쉽지 않은데 그게 좀 아, 가끔 돌아다니면은 억지로라도 듣게 돼요. 저는 별로 이제 그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할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뭐 네.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담론이 형성되는 스타일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네네. 결과물도 좀 다르고. 네네. 그래서 한쪽의 어떤 시스템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또 갇히게 되기도 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예.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픈된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가 아닌다면은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어떤 방향성을 띠기 마련이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정보가 제한되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사이에서의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김종민 대표가 주장하시는 인터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먼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게 독일에 이제 김종민 대표께서 이제 독일을 다녀오셨을 때 그쪽 정치 관계자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정당 역사가 길잖아요. 네네네. 독일도 그러다 보니까 길죠. 이제 당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당원 교육이 필요한데, 그랬더니만 독일에서 독일 그 관계자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 뭐 정책이나 이념 같은 거 공부 안 한다.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을 시키는데 상대방 말 끝까지 듣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말 자르지 말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내 얘기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논쟁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결론도 안 내고 그러고 헤어지는 그런 방식의 모임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되면 민주주의는
갈 수 있다고 자기들은 한다고 해요. 죽겠는데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식 수준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당장 내가 저기 못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김종민 대표가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도 실험이 한 적이 있다라고 강연에서 짧게 언급하고 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아는데 민주당에서 이 비슷한 실험을 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 명령이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면서 당시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합류하셔가지고 이제 대선 출마하시기까지 그 시기 있잖아요. 그때 국민의 명령에서 뭘 했냐면은 이 원탁 테이블 토론이라는 거를 많이 개최를 했어요. 이거 실험적으로. 이거를 네. 2016년인가?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원탁 테이블 이 실험 거의 초창기 실험 참가자였거든요. 퍼실리테이터 훈련 받고 참가했던 사람인데 원탁 테이블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대규모 강당 같은 걸 빌려요.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을 뭐 수백에서 뭐 1000단위까지 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토론을 시키는데 패널이 1000명이 되는 토론을 하려면은 1000명 되는 패널들한테 발언권을 한 명 한 명씩 다 주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 사람이 1분 잡아도 1000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원탁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놔둬요. 그래서 각 테이블마다 한 8명 정도를 앉게 해. 배석을 시켜. 그리고 이제 그 각 테이블마다 그걸 중재자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한 명씩 둡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독일의 정당 교육 방식처럼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건 토론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제 주제를 하나 던져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제에 맞춰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원탁 테이블에서 그냥 그 순번대로 자기가 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다 듣게 해요. 반박은 못 해. 반박 불가야. 반박 불가야. 그리고 토론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발언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논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애초에 말하려고 했던 말을 말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다 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떤 그 안건에 관해서 뭐 결론을 내는 게 이게 객관식으로 전자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좀 더 집계가 쉬워지고 아니면은 뭐 주관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경우면은 이때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또 필요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안 싸우게 중재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각자가 하는 발언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왔다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쭉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회의 중간 관계자 그 최종 관계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최종 관계자가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도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키워드를 던져줘요. 애초에 안건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훈련들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에 이게 다시 민주당에서 실험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수기 민주주의 네. 훈련한다고 네.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중재를 해보면은 논쟁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도 있었고, 하지만 이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룰에 익숙해지면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로 이걸 취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AI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챗 GPT 같은 그런 이제 걔네들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이 각자의 소리를 내도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그 신뢰성이 보장이 되느냐, 내 의견이 AI에게 왜곡되지 않고 전달이 될 수 있게 아니냐,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AI랑 블록체인 기술 두 가지가 융합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 수작업을 했던 원탁 테이블 회의를 온라인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김종민 대표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강연에서. 그래서 저는 이 강연에서 김종민 대표가 던지신 문제의식도 굉장히 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거랑 일치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기술 발전에 대해서, 기술 발전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팔로우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뭐 단순히 이제 김종민 대표가 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농담삼아 말 많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투머치 탑가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좀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좀 뭐 순박하고 의리 있고 이제 그런 분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 이 강연을 보시면 샤프하신 면도 엿볼 수 있다. 굉장히 인텔리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강연에서 던진 문제 의식이나 혹은 이제 해답을 도출하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나
여기서 이제 이 사이사이에 던지신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담아둘만 하다. 그래서 이 강연을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 뭐 지금 머리 아플 때 안 깁니다. 40몇 분짜리니까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보다 충분히 보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요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제 당명 관련해 가지고 며칠간 이제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뭐 그 과정이나 어떤 그 당명 관련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인 문제 의식 자체는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해 볼 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보여진 어떤 행태 중에 이제 좀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위험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이를테면 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어제 결국 우리가 그 전국회의였나요? 우리 당에서 운영위를 한 거죠. 전국 운영위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최고위 이후에 전국 운영위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했었고 거기서 나온 최종 결론이 이제 당연 고수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적어도 제 타임라인에서는 거의 한 95% 정도의 분들이 이제 당명 고수를 이제 당명 고수 입장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당명 개정하자고 한 사람들 누구냐? 그 운영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표결 결과를 뭐 공개하라 그런 식의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당명 개정하자고 한 사람들이 뭐 간자다, 첩자다 뭐 그런 식의까지 말씀도 하시곤 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저는 선 많이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개딸식의 배제의 정치로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그렇죠. 그거를 왜 안 알려주겠습니까? 그럴만 하니까 알려주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뭐 모든 걸 다 공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소신껏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렇죠. 그 불체포 특권 그거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내 눈치 봐가면서 정치하라. 이게 개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신 소신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렇죠. 당명 바꾸자고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사실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사실 그리고 당명 개정을 주장하는 쪽이나 당명 고수를 주장하는 쪽이나 나름의 명분도 있고 논리도 있어요. 둘 다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의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 판단이 다른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뭐 이제 그 자신을 당명 가지고 말 안 나오게 하려고 막 압살해버리실 것처럼 그렇게 막 찬성자 찾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그런 정말로 우리 당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저는 그다음 제가 탈당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근데 뭐 이런 분 한 분 제가 봤고요. 네. 근데 나 워낙 내용이 좀 충격적이어서. 뭐 이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네. 좀 이제 이거를 뭐 뒤끝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좀 여지를 두는 분들이 네. 저도 이제 좀 보긴 했는데 이제 근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네. 이거는 애초에 우리 당이 잘못한 겁니다. 뭐 계속 뭐 당명 개정은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얘기해놓고서는 결국은 여론조사 누가 돌렸고, 그것도 근데 당에서 돌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낙연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제 열성적인 지지자 한 분이 했다고 하죠. 네, 돌렸고 그럼 오케이 돌렸고 그거 가지고 회의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하려고 했잖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나가지 못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 완전 보입니다. 불투명했죠. 이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뒤로는 다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정반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있으면 있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다만 이제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가 돌아가는 눈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또 뭐 서론하고 만약에 홍영표 이 새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냐? 엄하게 그분들만 까였죠.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만 하는데, 네. 근데 자꾸 뒤에서 뭐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내부에 간첩 있는 거 아니냐 이 새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돌아가는 게 있으면 돌아가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아니 냄새가 나는데 자꾸 네.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짜증 내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아니 나도 짜증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 진정을 시킬 만한 게 이유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난 그만큼 저도 엄청 답답했어요. 네. 이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기만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뭐 정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김종민 대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아침에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막 그 다음에 또 뭐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 누구냐 어디서 돌리는 거냐. 그렇죠. 네. 근데 당에서 대답이 없잖아. 네. 이거 대답해줄 사람이 있는 뭐 대변인도 있고 뭐가 있는데 없잖아. 아무것도 되돌아오는 게 없잖아. 저는 이제 요 점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님께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 이거 총대 매셔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당원들 진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대표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리고 그것 자체도 저는 불만이었어. 왜 이거를 당 대표가 수습해야 돼? 그 전에 그냥 투명하게 그렇죠. 얘기가 깔끔하게 딱 그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네네. 정리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근데 아예 그냥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버리면서 이게 일단락이 된 거지. 그쵸, 어쨌든 이게 흘러온 과정 자체 매우 좋지 않았던 네. 거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행태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꼬락선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여유도 없다니까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요. 선거 때야 되는데 뭐 자시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이제 아마 진짜 없겠죠. 네. 진짜 뭐 없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뭐. 그다음에 뭐 어차피 뭐 총선 끝나고는 한번 의논해볼 만하다고 네. 하신 분들도 꽤 있었으니까 네, 총선 네. 끝나고 나면은 뭐 상관은 없겠죠. 네. 어쨌든 이제 죽게 되든 밥이 되든 이 새로운 미래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에서 당이나 혹은 저는 이낙연 대표님한테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건 그거고 그거랑 네. 또 별개로 근데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또 급발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급발진하고 선을 그렇죠. 넘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당원 혹은 내 자신한테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야, 이건 내 선을 넘지 않았으면은 저는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선을 넘는 케이스들이 이제 간혹 보였으니까. 근데 그 전에 너무 잘못하는 게 많아.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괜히 두드리 맞은 홍영표나 서른 의원들 네네. 이분들한테는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아, 네. 우리 영표 형 다시 머리카락도 몇 개 없는데. 다시 내표 형표 될 거기 때문에 까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필승 대회를 할 것이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겁니다. 허구민님은 다녀오시죠. 네,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는 생업이 있어서 네. 광주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비시는 목까지 다녀오겠습니다. 네네네. 제 몫은 5만 원어치니까요. 5만 원어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값하고 오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